계로왕을 꿰어낸 고구려 첩자 도림. 바둑 한 판이 나라를 삼켰다. 제일막 500년 전쟁의 땅, 삼국의 불꽃.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이 한반도 위에는 세 개의 나라가 저마다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광대한 대륙을 등에 업은 고구려가 버티고 있었고, 남서쪽에는 문화와 예술로 꽃핀 백제가 있었으며, 남동쪽 구석에는 훗날 이 땅의 주인이 될 신라가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는 형제처럼 붙어 살면서도 형제처럼 싸웠습니다. 오늘은 동맹이요, 내일은 적이었습니다. 한 번 손을 잡으면 곧 등에 칼을 갈았고, 웃음 뒤에는 언제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세 나라 가운데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전쟁과 창칼이 아닌 바둑판 위에 흑돌과 백돌로 시작된 이야기. 그리고 그 바둑 한 판이 마침내 한 나라의 수도를 불태우고 한 왕의 목숨을 앗아간 이야기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책 속의 짧은 기록만으로는 그 생생한 드라마를 다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그 기록 사이사이에 살을 붙이고 숨결을 불어넣어 여러분의 귀에 이야기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때는 서기 470년대 무렵, 한반도의 정세는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2막 장수왕의 야망, 남쪽 땅을 삼켜라. 북녘 고구려의 왕궁에는 장수왕이라는 걸출한 임금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오래 산 왕이었습니다. 무려 97살까지 살면서 무려 79년 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으니 역사 속 어느 임금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긴 치세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오래만 산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오래 꾀하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장수왕은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쪽을 먹어야 한다. 고구려의 영토는 이미 북쪽으로는 광활했습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하고 요동 땅을 발 아래 두었으며 중국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수왕의 눈은 늘 남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강 유역, 지금의 서울 일대를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는 백제의 땅이었습니다. 한강. 이 강 하나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삼국시대 내내 이 강의 주인이 곧 이 땅의 패자였습니다. 비옥한 농토, 풍부한 수로,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요충지. 한강을 가진 자가 삼국의 중심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미 427년 고구려의 수도를 만주 내륙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수도를 남쪽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고구려의 중심축을 남쪽으로 기울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언제고 반드시 백제를 무너뜨리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제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백제의 왕계로왕은 나름대로 총명하다는 소문이 있었고, 백제군은 수성에 강했으며 신라와의 동맹도 탄탄했습니다. 정면 승부는 피해와 손실이 너무 컸습니다. 장수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수왕의 머릿속에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백제를 무너뜨리자. 제3막 도림이라는 이름의 바둑돌. 고구려의 어느 절간에 도림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승려였지만 법당에 앉아 목탁만 두드리는 그런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도림은 놀라운 재주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바둑이었습니다. 그 시절 바둑은 지금처럼 누구나 즐기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왕족이 즐기는 고급 취미였고, 단순히 돌을 놓는 게임을 넘어 지략과 통찰, 인내와 계산의 예술로 여겨졌습니다. 좋은 바둑꾼은 단순히 돌을 잘 두는 사람이 아니라 판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림은 그런 바둑을 압도적으로 잘 두었습니다. 수십수 앞을 내다보고 상대방이 미처 눈치채지 못한 곳에 돌을 놓으며 결국 판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장수왕이 도림을 불렀습니다. 도림아. 예, 전하. 백제로 가라.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고구려의 첩자가 되어 적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요, 성공하면 영광이었습니다. 장수왕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백제 왕계로가 바둑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가서 그 왕의 마음을 얻어라. 왕 곁에 자리를 잡고 왕이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다음 그 나라의 안을 속부터 썩게 만들어라. 성을 쌓게 하고 궁을 짓게 하고 백성을 지치게 하라. 그렇게 한 다음 내게 알려라. 도림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분부받들겠습니다. 그는 간첩이었습니다. 하지만 칼이나 독약을 품고 다니는 그런 간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바둑돌이었고 그의 전쟁터는 바둑판이었으며 그의 전략은 한나라 왕의 마음을 천천히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도림은 고구려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이 고구려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것처럼 꾸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위장망명이었습니다. 나는 고구려에서 큰 죄를 짓고 도망쳐왔습니다. 이 몸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입에 달고 도림은 백제의 국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3막 백제 한성, 도림의 첫 발걸음. 백제의 수도 한성, 지금의 서울, 그 중에서도 남한산성 일대와 풍납토성 주변으로 추정되는 곳에 당시 백제의 왕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옆에 끼고 있어 물산이 풍부하고 주변 구름과 산이 천연방어선이 되어주는 요지였습니다. 백제 사람들은 이 성이 난공불락이라 믿었습니다. 도림이 백제 땅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초라한 행색의 떠돌이 승려였습니다. 주머니에는 바둑돌 한 봉지만 달랑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백제의 귀족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고구려에서 온 승려가 있는데 바둑 실력이 놀랍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몇 명이 시험 삼아 한 판씩 두었습니다. 도림은 져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너무 잘 두면 으스대 보이고 너무 못 두면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도림은 그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소문은 서서히 왕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하, 고구려에서 온 승려가 있는데 바둑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하옵니다. 계로왕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계로왕, 백제의 21번째 왕으로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총명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동시에 오락과 풍류를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특히 바둑을 몹시 좋아했습니다. 나라 안에 딱히 상대할 만한 고수가 없어 늘 아쉬워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승려를 데려오너라. 이 한마디로 도림의 계획은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제오막 바둑판 위에 두 사람, 왕의 마음을 훔치다. 도림은 왕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계로왕은 이 볼품없는 승려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는 중년쯤 되어 보이고 특별히 잘생기거나 위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한, 마치 깊은 모처럼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바둑을 잘 둔다 하더냐? 잘 두진 못하오나 그저 즐길 줄은 아옵니다. 어디 한 판 두어보자. 바둑판이 펼쳐졌습니다. 흑백의 도리 반상 위에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계로왕은 자신있게 두었습니다. 왕궁 안에서 수년간 상대를 제압해온 솜씨였으니까요. 그런데 묘하게 판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길 것 같으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막다른 길 같으면서도 활로가 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이어지다가 결국 계로왕이 졌습니다. 한 판 더. 또 졌습니다. 세 번째. 이번엔 계로왕이 이겼습니다. 네 번째. 다시 도림이 이겼습니다. 왕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흥분해서였습니다. 이토록 팽팽하고 이토록 재미있는 상대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이기면 짜릿하고 지면 다시 두고 싶고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너는 어디서 이 솜씨를 익혔느냐? 고구려에서 이리저리 배웠사옵니다. 다만 죄를 짓고 도망친 몸이라 이제는 고구려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옵니다. 계로왕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이자를 곁에 두면 재미있겠구나. 괜찮다. 여기 머물러라. 도림은 눈을 내리깔고 절을 올렸습니다. 속으로는 조용히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도림은 왕궁에 머물면서 계로왕과 날마다 바둑을 두었습니다. 아침에도 두고 오후에도 두고 때론 밤이 깊도록 두었습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국수라 불렀습니다. 나라 안 최고의 솜씨라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바둑 상대를 넘어 친구가 되어 갔습니다.
아니, 계로왕은 도림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도림이 계로왕을 어떻게 여겼는지는 오직 도림만이 알 일이었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날씨부터 시작해 옛날 이야기, 사람 사는 이치, 그리고 나라의 일까지. 계로왕은 도림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궁안의 속사정, 신하들 이야기, 자신의 고민과 욕망까지도. 도림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 하나하나가 정보였고 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기였습니다. 도림은 조용히 천천히 백제의 속을 읽어나갔습니다. 제육막 달콤한 독, 대공사의 씨앗을 심다. 왕의 신임이 굳건해졌다고 판단한 순간 도림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바둑을 두던 중 도림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전하, 신이 외람되게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신이 고구려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사옵니다. 백제는 뛰어난 나라이나 왕성이 조금 허술하다는 것을요. 전하께서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성군이시건만 성이 그 위험에 걸맞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사옵니다. 계로왕이 눈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림은 조용히 그러나 웅변하듯 계속했습니다. 사직의 위험이란 곧 왕성의 위험에서 비롯하옵니다. 한강 남쪽의 땅이 이토록 기름지고 사방이 요충지인데 왕성 하나를 제대로 쌓지 못하신다면 이는 영토를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또한 선왕들의 능도 볼품이 없고 강변의 제방도 허술하여 홍수가 질 때면 성 안이 물에 잠긴다 하지 않사옵니까? 계로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궁성은 오래되었고 선왕의 무덤은 소박했으며 한강 제방은 봄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겠느냐? 도림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의 힘을 모아 크게 성을 쌓으시고 왕궁을 웅장하게 다시 지으시며 선왕의 능을 높이 봉하시고 한강둑을 견고하게 막으소서. 그러하면 전하의 위험이 사방에 떨치고 훗날 어떤 적도 감히 이 성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아니, 그럴듯한 정도가 아니라 왕의 귀에 꿀처럼 달게 들렸습니다. 위험 있는 왕성, 웅장한 궁궐, 견고한 제방. 이것은 계로왕이 마음속에서 늘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통치가 후세에 남을 만한 업적이 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이기도 했습니다. 좋다. 당장 추진하자. 계로왕은 흥분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이 무엇이었는지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칠막 백제가 무너져간다. 돌 하나가 무너뜨린 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제 전역에서 백성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돌을 깎고 흙을 쌓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왕성을 크게 다시 쌓고 궁궐을 새로 짓고 한강을 따라 긴 제방을 올렸습니다. 선왕들의 무덤을 높이 다시 봉하는 공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나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일손이 공사판으로 끌려갔습니다. 국고에서는 쌀과 포목과 철기가 쏟아져 나갔습니다. 군사훈련보다 공사가 우선시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지쳐갔고 곡식 창고는 비어갔으며 무기 손질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전하, 국력이 너무 소진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에 부쳐 허덕이고 있사옵니다. 전하, 북쪽 고구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을 수비하고 군사를 키워야 하옵니다. 하지만 계로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혹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공사는 한창 진행 중이었고 도중에 멈추면 오히려 더 큰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완성한 웅장한 성과 궁궐을 후세에 남기겠다는 욕망이 도림의 씨앗처럼 자라나 있었습니다. 공사는 수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백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약해졌습니다. 마치 단단한 나무가 속부터 벌레에 먹히듯 겉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군사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백제의 수도 한성은 화려한 새 성벽을 얻었지만 그것을 지킬 사람과 식량과 무기가 사라졌습니다. 도림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판단했습니다.
때가 되었다. 제8막 도림, 고구려로 돌아가다. 어느 날 도림이 계로왕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전하, 신이 떠나야 할 것 같사옵니다. 계로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딜 간다는 것이냐? 신은 본래 고구려 사람이옵니다. 비록 죄를 짓고 떠나온 몸이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고향 땅이 그립사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고향을 밟고 싶은 것이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계로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년을 함께 바둑을 두며 지낸 벗이었습니다. 아니, 계로왕에게 도림은 단순한 바둑 친구를 넘어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가야겠느냐? 전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만 부디 허락해 주시옵소서. 계로왕은 무거운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금과 비단을 하사했고 아쉬움을 담아 배웅했습니다. 도림은 허리를 깊이 굽혀 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백제를 빠져나와 고구려 땅을 밟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수왕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도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자신의 눈과 귀로 모아온 모든 것을 왕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백제 왕계로는 어리석어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신의 말을 믿어 성을 쌓고 궁을 짓느라 국고가 비고 백성이 지쳐있사옵니다. 군사는 약하고 창고는 텅 비었으며 민심이 흉흉하여 이미 나라 안이 어수선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옵니다. 장수왕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간 품어온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준비하라. 제구막 한 성의 함락, 바둑 한 판의 결말. 서기 475년 고구려의 군사가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수왕이 직접 3만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숫자가 실제인지 과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고구려가 모든 것을 걸고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백제 조정에 닿았습니다. 왕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 고구려 대군이 쳐내려오고 있사옵니다. 계로왕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공사에 동원되고 지친 백성들, 비어있는 무기창고, 낮아진 사기,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수비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동맹을 맺고 있던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신라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빠르게 밀려왔습니다. 한성의 외곽 북성이 먼저 함락되었습니다. 사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마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계로왕은 결국 성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말에 올라 달아나는 왕. 뒤에서는 불길이 한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웅장한 왕성이 바로 그 성벽이 이제는 불길 속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계로왕은 아차산 아래에서 고구려 군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역사는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고구려 장군 걸루와 만년이 계로왕에게 말에서 내리게 하고 3번 절하게 한 뒤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아차산 아래에서 왕을 죽였다. 지금의 서울 광진구 아차산. 그 산 어딘가에서 백제의 왕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한강 유역을 지배한 백제 왕조의 한성시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림이 한성을 떠난 지 불과 몇 해가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흑돌 하나가 돌고 돌아 한 왕의 목숨을 거두어 갔습니다. 제10막 에필로그 바둑 한 판이 남긴 것. 한성이 불탄 후 백제는 급하게 남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지금의 충청남도 공주, 그 당시 이름으로 웅진이었습니다. 곰과 나루터의 도시. 화려했던 한성의 영광을 뒤로하고 백제는 웅진에서 새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와 기억, 조상들의 무덤과 궁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남쪽으로 밀려난 백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참담함의 출발점에 도림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신뢰의 무서움입니다. 계로왕은 도림을 친구로 믿었습니다.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그를 망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지나친 편신, 한 사람만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허영심의 대가입니다. 계로왕은 훌륭한 성과 궁궐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너무 컸기에 현명한 판단을 흐렸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화려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애와 허영으로 실속을 잃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것의 힘입니다. 도림의 무기는 바둑돌이었습니다. 화살도 창도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바둑 한 수, 오랜 시간 쌓은 신뢰. 그 작고 조용한 것들이 쌓여 결국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칼을 든 적이 아니라 내 곁에 웃으며 앉아있는 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도림은 고구려로 돌아간 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책은 그 이후의 도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포상을 받았을지, 다시 절로 돌아갔을지, 아니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밤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도림이라는 이름 석자가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린 첩자로, 혹은 바둑 한 판으로 역사를 바꾼 사람으로.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판 전체를 보아라. 바둑에서도 삶에서도 너무 가까운 것만 보다 보면 멀리서 오는 위험을 놓칩니다. 도림은 판 전체를 보았고 계로왕은 자신 앞에 돌 하나만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판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국시대의 바람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잠깐이나마 닿았기를 바랍니다.